옥수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한강변에 위태롭게 솟아 있었다. 강민호는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자신이 산 사람의 거처가 아닌 잊힌 시간의 틈새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14평 남짓한 공간은 습기 머금은 벽지 냄새와 오래된 목재가 부식되는 비릿한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짐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프레임의 침대를 응시했다. 그것은 전 주인이 버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의 일부로 박제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짙은 고동색 목재는 마치 짐승의 뼈처럼 앙상했고 그 아래 어둠은 유독 깊고 진했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다. 강바람이 비집고 들어왔지만 방 안에 정체된 공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마다 그는 도망치듯 허름한 거처를 찾아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실패한 설계 사무소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키려다 지쳐 떠나간 서지윤이라는 이름의 잔상으로부터 도망쳐온 길이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에 닿는 피부가 종이처럼 푸석거렸다. 밤은 고요함 속에 날카로운 소리들을 숨겨두고 있었다. 민호는 불을 끄고 누웠다. 낡은 스프링이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천장의 얼룩이 달빛에 비쳐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는 눈을 감았으나 감각은 오히려 예민해졌다. 등 밑에서 느껴지는 침대의 딱딱한 질감, 그리고 그 아래 바닥과 침대 프레임 사이의 좁고 어두운 틈새, 그 공간이 갑자기 의식의 중심부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곳은 비어 있어야 했다. 먼지 뭉치와 잃어버린 양말 한 짝 정도가 굴러다닐 법한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어야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한, 마치 마른 종이가 바닥을 훑는 듯한 소리였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울리는 소음처럼 크게 느껴졌다.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다. 긁는 소리, 혹은 무언가 눅눅한 것이 바닥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 그는 몸을 돌려 눕고 싶었지만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는 논리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상상력을 극단으로 몰아붙였다. 쥐일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래된 아파트니까 벽 속에 쥐가 사는 거겠지.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능적인 감각은 그것이 짐승의 소리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무언가 그 아래에서 그가 잠들기를, 혹은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인호는 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그에게 당신은 당신이 버린 것들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외면했던 책임들, 무시했던 상처들, 그리고 어둠 속에 방치했던 진실들, 이제 그것들이 형상화되어 이 좁은 틈새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2시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호는 겨우 손가락을 움직여 침대 펴탁에 놓인 스마트폰을 잡으려 했다. 빛이 필요했다. 그 어둠을 찢어발길 한 줄기 인공적인 빛이라도 있다면 이 질식할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방 안을 지배했다. 그 정적은 소음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했다. 이대로 밤을 지새우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침대 스프링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민호는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겼다. 바닥으로 발을 내딛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발목을 낚아챌까봐, 그 차가운 손가락이 피부에 닿을까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침대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휴대폰의 플래시를 켰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회색 먼지와 떨어진 단추 하나뿐이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그러나 빛의 끝이 침대 안쪽 구석을 비추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다.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 아니, 그것은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뒤틀려 있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피부를 가진 형체가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으나 분명히 민호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 주인이 남긴 원한일까? 아니면 이 땅에 대대로 얽힌 지방령일까? 하지만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민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님의 유산마저 탕진했을 때 거울 속에서 보았던
절망으로 찌든 자신의 얼굴. 지윤을 떠나보내던 날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던 자신의 비겁한 눈매. 그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자신의 파편들이었다. 가지마. 환청처럼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입술을 움직여 내뱉는 소리가 아니었다. 방 안의 벽지와 장판 그리고 민우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진동이었다. 침대 밑의 형체가 천천히 팔을 뻗었다.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손가락이 민우의 발등을 향해 다가왔다. 민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몸은 이미 그 어둠의 인력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외면해온 삶의 찌꺼기들이 만들어낸 업의 괴물이었다. 한국의 예시아기 속 마초초 나마소처럼 집안의 구석진 곳을 지키는 귀신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감옥이었다. 침대 밑은 그가 버린 기억들의 쓰레기통이었고 이제 그 쓰레기통이 넘쳐 흘러 그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옥수동의 이 낡은 아파트도 이 침대 위도 결국은 그가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으로 몸을 다쳤다. 공포는 어느덧 기묘한 체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플래시를 비추었다. 형체는 이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것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원망이 아닌 극심한 외로움을 말하고 있었다. 미안해. 민호가 마지막이 읊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지윤에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그저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 과거에 자신에게 보내는 뒤늦은 고백이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자 침대 밑의 형체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연기처럼 혹은 먼지처럼 분해되어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손목을 조아오던 압박감이 사라졌다. 민호는 한참 동안 차가운 장판 위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으로 서서히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강의 물결이 푸르스름한 빛을 머금고 빛났다. 그는 다시는 침대 아래를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그것을 인정한 순간 그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몸을 일으켜 짐을 챙겼다. 이 집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침대 밑이 아닌 거울 속에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뒤로 낡은 침대 프레임이 마지막으로 작게 삐걱거렸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들렸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민호의 발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계단마다 쌓인 먼지 위로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침대 밑의 어둠은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이전보다 훨씬 짙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였고 동시에 그를 지탱해 줄 유일한 진실이었다. 옥수동 언덕길을 내려오는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은 여전히 차갑고 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침대 밑에 숨은 귀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비겁함이라는 것을. 그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 감각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적 없는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한강 너머로 사라졌다. 민호는 그 날갯짓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 침대 밑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싹 하나가 돋아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그는 한 걸음씩 빛이 고이는 곳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낡은 아파트의 창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수많은 창문 너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침대가 있을 것이며 그 아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을까?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을 기다리는 시간의 다른 이름일 뿐임을 그는 긴 밤의 끝에서 겨우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민호는 구두 끝에 닿는 돌멩이 하나하나의 질감을 느끼며 자신이 딛고 선 이 땅이 결코 허무한 구멍이 아님을 확인했다. 멀리서 지하철 3호선 열차가 철교를 지나는 소리가 육중하게 들려왔다. 도시의 소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이겠지만 민호에게는 세상을 향해 다시 내딛는 맥박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응시했다. 오랫동안 전화를 걸지 못했던, 아니 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번호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심한 듯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다. 뚜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공포로 가득 찼던 밤의 잔상을 지워내고 있었다. 침대 밑을 보지 마라. 그것은 금기가 아니라 당신의 슬픔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열어야 할 상자였다. 민호는 이제 그 상자를 열어젖혔고 그 안에 담긴 괴물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민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다. 옥수동의 낡은 방. 그 침대 및 어둠 속에 남겨두고 온 것은 비단 원한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가 잃어버렸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파편들도 함께 묻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다시 시작하려 한다. 비록 길이 험하고 다시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그는 더 이상 아래를 내려다보며 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태양은 이제 완전히 지평선 위로 솟아올라 세상의 모든 침대 밑을 비추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갔고 오직 명료한 삶의 의지만이 남았다. 민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그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누구나 가슴 속에 자신만의 침대 및 어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들은 서로의 어둠을 보지 못하지만 민호는 이제 그들의 등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고통이자 생존의 증거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할 거룩한 업보라는 것을.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시의 아침은 눈부셨고 그 눈부심 속에서 민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옥수동의 그 낡은 아파트는 이제 그의 기억 저편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았던 자신의 눈동자만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를 파괴하려 했던 괴물의 눈이 아니라 구원을 갈구하던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그는 걷고 또 걸었다.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그 지점을 향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그의 발밑에는 견고한 대지가 있었고 그의 곁에는 스스로 화해한 자신만의 그림자가 동행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길고도 험했던 밤은 끝났고 이제는 온전한 자신의 하루를 살아낼 차례였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옥수동의 그 어두운 방보다 더 깊고 서늘했다. 지윤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벌릴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낡은 시계추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여보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공중에서 흩어지지 못하고 납덩이처럼 가슴에 가라앉았다. 수만 가지 변명과 사죄의 말들이 목구멍 근처에서 뒤엉켰으나 정작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갈라진 숨소리뿐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지독하리 많지 무심했다. 마포구 합정동의 한 작은 인테리어 설계 사무소 앞. 민호는 빛이 바랜 건물 외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간밤에 겪었던 그 기괴한 조우는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고두 뒷굽을 타고 흐르는 묵직한 피로감과 여전히 자신의 발목에 감겨있는 듯한 서늘한 감각은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무소의 유리문이 열리고 지윤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민호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수척해져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그늘을 만들어 놓았고 한때 생기로 빛나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가 민호의 앞에 멈춰 섰을 때 민호는 자신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등을 덮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아침 햇살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 그 끝이 기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침대 밑에서 보았던 그 뒤틀린 형체가 그림자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지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 건조함이 민호에게는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민호의 대답은 엉뚱했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옥수동의 그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마주한 자신은 분명 죽음과 절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지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민호의 발치, 유난히 짙고 일렁이는 그림자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동자의 찰나의 공포가 스쳤다 사라졌다. 뭐? 냄새가 나. 곰팡이 냄새. 아니, 아주 오래된 먼지 냄새 같은 거.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민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먼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착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침대 밑에서 건져 올린 것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일종의 전염병이었다. 외면하고 방치했던 삶의 찌꺼기들이 실체화되어 이제는 그의 피부와 그림자를 잠식하고 있었다.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식어가는 커피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다. 인호는 지윤에게 어젯밤의 일을 말하고 싶었다. 침대 밑에 내가 있었다고, 내가 버린 나의 얼굴이 나를 붙잡았다고.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이 영원히 광기의 심연으로 추락해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지훈아,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어딘가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민호의 질문에 지훈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로 시선을 돌렸다.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썩어가는 거겠지. 썩어서 독이 되고 결국은 주인까지 삼켜버리는 거야. 너처럼. 그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인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옥수동 아파트의 낡은 벽지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는 지훈의 뒤편 카페의 어두운 구석을 보았다. 그곳에는 커다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그늘진 밑바닥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가느다란 손가락 혹은 창백한 팔줄기 같은 것이 화분 밑에서 삐져나와 카페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인호는 눈을 비볐다. 다시 보았을 때 그것은 그저 화분의 불규칙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어둠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침대 밑이든 가구 뒤든 혹은 사람의 마음구석이든 빛이 닿지 않는 모든 틈새는 그것들의 거처가 된다. 나 그 집에서 나왔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집이 문제가 아니야. 민호야? 지훈이 다시 시선을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 발밑에는 항상 어둠이 있잖아. 그걸 외면하는 한 너는 평생 그 침대 밑을 헤매는 귀신이랑 다를 게 없어. 그녀의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인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옥수동을 떠나온 것은 탈출이 아니라 확장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어둠을 서울 전역으로 지훈의 삶 속으로까지 끌고 들어온 셈이었다. 갑자기 카페 안에 조명이 깜빡거렸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바닥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 민호의 귓가를 맴돌았다. 히익 히익, 마치 누군가 무거운 가구를 천천히 옮기는 듯한 소리. 민호는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발을 보았다. 그의 구두 옆으로 옆 테이블의 그림자가 아닌 정체불명의 검은 형체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의자 다리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지훈아, 피해.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지훈의 손을 낚아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명백한 혐오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그만해. 무서워. 너 정말 미친 것 같아. 지훈은 가방을 챙겨 서둘러 카페를 나갔다. 민호는 뒤쫓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을 보니 아까 보았던 검은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떨어진 민호의 눈물 자국만이 얼룩져 있을 뿐이었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다. 남자의 얼굴 위로 카페 천장의 조명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남자의 등 뒤, 카운터 아래의 좁은 틈새가 먼저 들어왔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들은 비웃고 있었다. 도망쳐봐. 어디로 가든 우리는 내 발밑에 있을 테니까. 그는 비틀거리며 카페 밖으로 나왔다. 한낮의 태양은 정수리를 태울 듯 뜨거웠지만 민호는 오한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졌다. 저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아래의 그림자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저 인자하게 웃는 노인의 코트 자락 밑에는 어떤 괴물이 다리를 틀고 있을까? 그는 길가에 멈춰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침보다 더 짧아진 그림자는 이제 그의 발밑에 바짝 붙어 있었다. 마치 기회를 엿보는 짐승처럼. 민호는 불현듯 깨달았다. 침대 밑에 그것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려 했던 것이다. 그가 버렸던 책임감, 그가 외면했던 고통, 그리고 그가 팔아치웠던 영혼의 조각들을. 그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유리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은 초췌하다 못해 유령처럼 보였다. 그는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첩을 꺼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주소 하나를 적었다. 부모님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도 실패한 사업의 잔해들이 남은 사무실도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시작했던 곳,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어둠의 균열이 생겼던 유년 시절의 옛집 주소였다.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을 앞두고 숨을 헐떡이는 낡은 동네의 번지수. 인호는 직감했다. 그곳의 침대 밑에는 아직도 자신이 두고 온 가장 결정적인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그는 택시를 잡아 탔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풍경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등비늘처럼 보였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연신 민호를 살폈다.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색이 아주 안 좋으신데. 민호는 대답 대신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나마 현실감을 유지해 주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는 침대 밑을 보세요? 기사는 허허 웃으며 핸들을 돌렸다. 침대 밑이라니요? 요즘 침대들은 다 통으로 나와서 밑에 공간도 없어요. 먼지만 쌓이지. 볼 게 뭐 있다고. 먼지. 민호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가는 것들. 치우지 않으면 결국 산을 이루고 그 산은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 그는 감았던 눈을 떴다. 택시는 어느덧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은 낡은 주택들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가 내린 곳은 수십 년 전 살았던 골목길 입구였다. 이제는 폐허가 된 집들이 즐비했고 담벼락에는 붉은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다. 대문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거실을 지나 자신이 쓰던 작은 방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낡은 철제 침대 프레임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채 녹슨 다리로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그 침대. 인호는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옥수동의 침대가 그에게 현재의 위죄를 보여주었다면 이 낡은 침대는 그에게 근원의 공포를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고개를 숙여 침대 밑 어둠을 비추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먼지 덮인 바닥을 훑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빛이 침대 다리 안쪽을 비추는 순간 민호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민호의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옥수동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작고 가느다란, 하지만 똑같이 창백한 아이의 손이 꽉 움켜쥐고 있었다. 찾았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고요 속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민호 자신의 어린 시절 목소리였다. 민호는 차마 눈을 감지 못했다. 침대 밑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검은 얼룩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아이의 등 뒤로 방 안의 모든 어둠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의 파도가 되어 민호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민호는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손가락은 마치 얼어붙은 나뭇가지처럼 창백하고 가늘었다. 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은 충동을 느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이 작은 방에서 그는 30년 전에 자신과 대면하고 있었다. 낡은 철제 침대 및 그 비좁고 어두운 틈새는 시간을 집어삼킨 블랙홀이었다. 그가 옥수동 아파트에서 보았던 기괴한 형체는 사실 이 작은 아이로부터 뻗어나온 일그러진 그림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상자를 붙잡고 있는 아이의 손등 위로 휴대폰 플래시 불빛이 가늘게 떨렸다. 민호는 숨을 들이켜려 했지만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는 마치 액체처럼 무겁고 끈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했는지 반추했다. 그것은 거창한 악이나 거대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울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뱉었던 첫 번째 비겁한 거짓말, 그리고 그 대가로 친구에게 전가했던 작은 누명, 그 모든 것들이 이 상자 안에 봉인되어 있었을 터였다. 민호야,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는 입술을 거치지 않고 민호의 뇌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진동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된 습기 같은 것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상자의 모서리를 잡았다. 아이의 차가운 피부가 그의 손가락에 닿는 순간 전신을 관통하는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히 온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가 단 한 번도 머문 적 없는 절대 영도의 감각이었다. 상자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아이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아니, 그것은 힘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다. 버려진 자가 유일하게 쥐고 있는 생존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의 눈을 보았다. 초점이 없는 그 눈동자 속에는 거대한 밤의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 심연 속에서
민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수많은 얼굴을 보았다. 지윤을 속이며 지었던 가식적인 미소, 사업 파트너의 뒤통수를 치며 삼켰던 비릿한 웃음, 그리고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자신의 손가락까지. 침대 밑의 어둠이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 벽지가 들뜨며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고 천장의 낡은 전구가 비명을 지르듯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 빛을 짜냈다. 민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옥수동의 침대 밑에서 자신을 붙잡았던 그 손은 괴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살면서 버리고 그래서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이었다. 그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주인에게 돌아와 하나로 합쳐지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민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상자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하나씩 뒤로 젖혀지며 상자가 민호 쪽으로 끌려왔다. 상자가 어둠의 경계를 넘어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형체는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흩어지는 연기조차도 민호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그의 몸을 검게 물들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녹슨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깨진 유리구슬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놓인 낡은 일기장 하나.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어린 날에 자신이 적어내려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정갈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 부엌의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가구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히익 히익. 옥수동 카페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환청이 아니었다. 민호가 자신의 어둠을 대면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 어둠 또한 완전한 실체가 되어 그를 맞이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휴대폰 배터리가 바닥을 드러내며 플래시 불빛이 깜빡거렸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민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문 너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기괴하게 꺾여 있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그림자가 속삭였다. 그것은 지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외면했던 모든 순간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침대 밑을 보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그곳에 귀신이 살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곳에 자신이 두고 온 진짜 나가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둠의 손길이 민호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옥수동에서의 장난 같은 손길이 아니었다. 살을 파고드는 차갑고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몸이 서서히 침대 밑에 좁은 틈새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크기의 공간이었지만 어둠은 마치 아가리를 벌린 짐승처럼 그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상자를 꼭 껴안았다. 이것만은 뺏길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유일하게 되찾은 자신의 진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력했다. 어둠은 민호의 다리를 지나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차올랐다. 방 안의 풍경이 멀어지고 낡은 천장의 얼룩진 무늬가 마지막 시야에서 사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호는 들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를. 그것은 각자의 침대 밑에 숨겨둔 비밀들이 내뱉는 집단적인 신음이었다. 그는 그 거대한 어둠의 바다에 던져진 작은 파편이 되어 끝없이 가라앉았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그의 귓가에 아주 익숙한 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윤이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더듬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타일 바닥과 먼지 덩어리뿐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주변은 적막했다. 그는 다시 옥수동 아파트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린 순간 민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가슴 위에는 수색동 옛집에서 가져온 그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여전히 민호의 보물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아니 이제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온 누군가의 검은 형체가 민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있었다. 찾아줘서 고마워, 민호야. 그것은 민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입가는 기괴할 정도로 넓게 찢어져 있었다. 그것이 민호의 귓가에 입술을 갖다 대고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제 네가 밑으로 내려갈 차례야. 민호의 몸이 침대 시트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단단해야 할 매트리스가 액체처럼 출렁이며 그를 빨아들였다. 그는 옆에 놓인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지윤의 이름이 떠있는 화면은 야속하게도 점점 멀어져만 갔다. 침대 밑의 어둠이 그의 머리카락을 낚아챘고 민호는 마지막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끌려 내려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침대 시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팽팽하게 펴져 있었고 방금까지 그곳에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만이 주인을 잃은 채 깜빡거리다 인해 빛을 잃었다. 잠시 후 침대 밑에서 가느다란 손 하나가 삐져나왔다. 그 손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천천히 낚아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침대 시트의 섬유 하나하나가 살을 파고드는 감각은 이질적이었다. 평생을 안식의 공간이라 믿었던 매트리스는 이제 점성을 띤 거대한 늪이 되어 민호의 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가슴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의 무게는 마치 거대한 비석처럼 그를 압박했다. 민호의 보물이라고 적힌 그 투박한 글씨가 시야에서 일렁이며 왜곡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다. 평생을 외면하고 부정해온 자신이라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비겁함과 추악한 진실의 총합이었다. 그의 목을 감싸준 그림자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익숙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봐온 또 다른 자아의 손길이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민호 자신의 목소리를 기괴하게 변조한 화음이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합탁을 붙잡으려 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스탠드의 금속 질감이 마지막 생의 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팔 근육은 이미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어둠은 중력을 거스르며 그를 아래로 더 깊은 어둠의 소굴로 끌어당겼다. 지윤아.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약한 신음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그림자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옥수동 아파트의 세련된 인테리어, 정교하게 짜인 그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수면 위에 기름처럼 겉돌다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성취는 사실 이 침대 밑의 어둠을 덮기 위한 얇은 혼이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이불이 거쳐버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스스로가 유기했던 과거의 파편들 뿐이었다. 몸의 절반이 이미 매트리스 아래의 비좁은 틈새로 빨려 들어갔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비웃듯 어둠은 그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살을 지식이며 그를 그 비좁은 암흑의 규격에 맞춰 넣고 있었다. 고통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귀결처럼 묵직하고 둔탁한 감각이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수색동 옛집의 곰팡이 냄새가 밀려들었다. 버려진 일기장, 깨진 유리구슬, 그리고 자신이 누명을 씌웠던 친구의 젖은 눈동자.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그를 단죄했다. 침대 밑은 거대한 아가리였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자 빛이 닿지 않는 기억의 쓰레기장이었다. 인호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기는 순간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길 것도 없다는 사실이 주는 역설적인 안도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한 괴물의 품에 안긴 채 서서히 자의식을 잃어갔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멀리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도 시계의 초침 소리도 단절된 완전한 정적.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구겨진 시트조차 순식간에 팽팽하게 펴지며 방금까지 그곳에서 한 남자가 처절하게 저항했다는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방 안은 다시 견고한 정적에 휩싸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민호의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지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깜빡거렸다. 그때 침대 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가 스르르 빠져나왔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그 손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처럼 바닥을 더듬다 휴대폰을 낚아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의 잠금 해제 소리가 들렸다. 딸깍. 화면의 빛이 침대 밑을 아주 잠깐 비추었다. 그 짧은 찰나에 보인 것은 민호의 옷을 입고 민호의 시계를 차고 민호의 눈동자를 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것의 눈동자에는 생명력 대신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익숙한 솜씨로 지훈에게 메시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미안.
지윤아, 잠깐 잠들었었나봐. 지금 갈게. 메시지를 전송한 존재는 소리 없이 침대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것은 관절을 기괴하게 꺾으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비정상적으로 찢어졌던 입가가 서서히 아물며 민호의 부드러운 미소로 변모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향수를 뿌리는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적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옥수동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민호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가 떠난 빈 방. 다시 정적만이 감도는 그곳의 침대 밑에서는 아주 작고 희미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히익, 히익. 그것은 이제 막 어둠 속에 갇힌 새로운 영혼이 내뱉는 결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할 비명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침대 밑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방에서 잊혔던 상자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